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날 그녀는 딸의 약혼자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해 맞이 않는 완벽한 남자였죠.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했고 성품은 온화하고 우아했으며 예비 장모님을 위해 직접 풍성한 저녁 식사까지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하던 식사 자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이 어머니의 가슴을 순식간에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그 집 거실 한 구석에 있는 골든 리트리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짖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즉시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아 끌며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도대체 어떤 디테일이었기에 그 따뜻했던 가족 모임이 어머니의 눈에는 가장 위험한 신호로 비쳤던 것일까요? 짖지 않는 개 한 마리가 어떻게 완벽해 보이는 사위 뒤에 숨겨진 이대에 걸친 소름 끼치는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게 된 것일까요? 사랑과 직감이 충돌할 때, 그리고 다정함과 폭력이 종이 한 장 차이일 때, 한 어머니는 행복에 눈이 멀어버린 딸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혜자입니다. 올해로 63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년 동안 수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지켜본 인간사 생로병사의 희로애락은 일반인들이 평생 TV 드라마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숱하게 봐왔고 환자의 가장 미세한 표정과 무심코 하는 작은 동작 하나에서 진짜 고통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게 되었죠. 은퇴 후에는 이 눈이 그저 베란다의 꽃이나 들여다보는 데 쓰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겪어본 제 눈이 저 자신조차 소름 끼치게 만드는 무언가를 포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 딸 지윤이의 약혼자 강민호의 집에 처음 정식으로 인사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윤이는 그 남자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완벽한 반려자라고 했죠. 32살에 자신의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유망한 젊은 사업가이자 외모는 젠틀하고 대화는 지적이며 무엇보다 딸에게 지극정성인 그야말로 사랑에 푹 빠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남동의 으리으리한 고급 빌라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딸을 위해 기뻐했습니다. 평생 지윤이에게 넉넉한 물질적 풍요를 주지 못한 저로서는 딸이 이렇게 좋은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었으니까요. 민호의 집은 그가 사는 고급 빌라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인테리어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꽤 비싸 보이는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맞이하며 흠잡을 데 없는 열정과 존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모님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그는 직접 제 앞에 슬리퍼를 놓아주었고 온도가 딱 알맞은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방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 근사한 이탈리아 요리를 한 상 차려냈습니다. 전차의 요리인 훈제 연어 샐러드부터 메인 요리인 랍스터 파스타, 그리고 디저트인 티라미수까지. 모든 요리가 마치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처럼 정갈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그는 완벽한 사위의 역할을
그야말로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계속해서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원예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키우는 난초의 학명까지 줄줄 읊더군요. 지윤이에 대한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커다란 새우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소스를 찍어 지윤이의 그릇에 조심스럽게 놓아주는 모습이라니. 제 눈앞에 있는 이 선남선녀 커플, 훤칠하고 자상한 남자와 상냥하고 아름다운 여자. 그 그림은 마치 유화처럼 조화로웠습니다. 만약 그 개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 딸이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믿었을 겁니다. 균열은 식사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지윤이가 민호가 덜어준 샐러드를 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잉 자기야, 또 고수 넣었어. 나 그 향 싫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러면서 포크로 샐러드 속에 섞인 초록색 고수 잎을 골라내려 했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흔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지윤이의 손이 접시에 닿으려던 그 순간 제 맞은편에 앉아 꿀떨어지는 미소를 짓고 있던 강민호의 얼굴색이 0.1초 정도 미세하게 가라앉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전광석화처럼 손을 뻗어 겉보기엔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악력으로 지윤이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습니다.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랑을 속삭이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편식하지 마.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데. 착하지 그냥 먹어. 지윤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조금 내키지 않아 했지만 이내 순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일은 아주 빠르고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지윤이의 손목을 잡던 바로 그 순간 거실, 소파 구석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골든 리트리버 럭키가 갑자기 움찔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황금빛 털이 목덜미부터 꼬리 끝까지 곤두섰습니다. 녀석의 몸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공격 직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요. 입술이 살짝 말려 올라가며 하얀 이빨이 드러났고 강민호가 있는 방향을 향해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린 위협적인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으르릉.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그 화목했던 식사 자리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 놓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주인을 볼 때의 친근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응급실에 실려온 중증, 외상 환자들에게서나 보았던 가장 원초적이고 깊은 공포와 적개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레오키 엎드려. 강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감정이 실리지 않은 차가운 명령조로 낮게 내뱉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기세였던 골든 리트리버는 그 한마디에 마치 어떤 스위치가 눌린 로봇처럼 반응했습니다. 감전이라도 된 듯 짧은 비명과 함께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 넣더니 순식간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그 어두운 구석으로 다시 숨어버렸습니다. 녀석의 온몸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 지윤이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 럭키가 겁이 많아서 그래요. 별거 아닌 거에 잘 놀라요.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호 역시 다시금 그 온화하고 우아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그 팽팽했던 긴장감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듯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강렬한 불안감이 깊은 우물에 던져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갔으니까요. 병원 생활 40년 동안 남들 앞에서는 인꼬 부부처럼 굴다가 문만 닫으면 가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폭력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위장 아래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다 같이 거실로 이동해 차를 마실 때 저는 개를 좋아한다는 핑계로 여전히 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는 럭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잔뜩 경계하며 제가 다가가자마자 뒤로 물러나더군요. 저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떨어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아이를 달래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레키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해치지 않아. 제 목소리가 충분히 부드러웠는지 아니면 제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했는지 한참 뒤에야 녀석의 격렬했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지윤이와 대화 중인 민호에게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민호군 럭키 다리가 좀 불편한가 봐. 아까 일어날 때 보니까 왼쪽 뒷다리에 힘을 잘 못 주는 것 같던데. 민호의 얼굴에 아주 잠깐 눈치채기 힘들 정도의 경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장모님? 관찰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는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다리는 어릴 때 계단에서 혼자 구르는 바람에 다친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옛날에 다친 곳이라 날씨가 굳으면 좀 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천천히 럭키에게로 몸을 옮겼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저는 녀석을 놀라게 하지 않는 선에서 가까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하는 디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제 40년 간호 경력을 걸고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신체적 기형. 럭키의 왼쪽 뒷다리는 힘을 뺀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밖으로 살짝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타박상 후유증이 아닙니다. 골절 후 제대로 된 고정과 접골 치료를 받지 못해 기형적으로 뼈가 붙어버린 전형적인 부정유효합의 특징이었습니다. 계단에서 혼자 굴러서 저렇게 된다고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부 밑의 비밀.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녀석의 등 털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녀석이 움찔했지만 피하진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그 풍성한 황금빛 털 사이를 지날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척추 양쪽 피부 밑으로 지렁이처럼 불규칙하게 융기된 딱딱한 줄무늬 조직들이 선명하게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피하 반응 조직이었습니다. 게다가 평행하게 나 있는 그 줄무늬 흉터들은 절대 피부병 따위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셋째, 소리의 부재. 제가 럭키 곁에 30분 가까이 머무는 동안 아무리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녀석은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애교 섞인 콧소리는커녕 낯선 사람에 대한 탐색의 지짐조차 없었습니다. 녀석의 목구멍에서는 오직 극도의 공포로 인한 억눌린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민호도 저의 침묵을 의식했는지 다가와 미리 준비해둔 듯한 완벽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장모님, 럭키가 덩치는 커도 사실 겁이 엄청 많아요.
몸에 있는 흉터들은 예전에 심한 피부병을 앓았는데 다 낫고 나서 흉이 좀 졌어요. 그리고 짖지 않는 건 그는 한숨을 쉬며 개를 안쓰러워하는 듯한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선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더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설명이지만 실상은 모든 불합리한 점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한 말이었죠. 이 녀석은 제 어머니가 집을 떠나실 때 남겨두고 간 노견이 낳은 새끼예요. 저한테는 어머니에 대한 유일한 그리움 같은 존재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자한 미소를 짓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정말 고생했네. 이렇게 잘 돌봐주다니.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집을 나온 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럭키의 그 공포에 질린 눈동자 털 밑에 숨겨진 줄무늬, 흉터들, 그리고 민호의 그 빈틈없는 변명이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제 아내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절대 정상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원 산책을 가는 대신 10년 넘게 키운 늙은 고양이 미미의 이동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딸 지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윤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미미가 요즘 통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병원에 좀 데려가려고 하는데 민호군네 럭키가 다닌다는 동물병원이 어디였지? 그 병원 잘한다고 했던 것 같아서 나도 거기로 가볼까 해. 지윤이는 의심 없이 강남에 있는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러운 동물병원의 이름과 위치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럭키를 진료했다는 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젊고 인정 많아 보이는 수의사였습니다.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친구네 집에 골든 리트리버가 한 마리 있는데 럭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며 물었습니다. 왼쪽 뒷다리의 진구, 오래된 손상 몸의 줄무늬 흉터, 그리고 거의 짖지 않는 증상.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증상들이 선천적이거나 사고로 생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설명을 듣던 김 원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개를 직접 보지 않고는 100%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그의 말은 제 마음속 최악의 가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그 몇 가지 증상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첫째, 골든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은 뼈대가 굵어서 계단에서 구른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형적인 유합 후유증이 생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거대한 외부의 힘에 의한 반복적인 타격이 있지 않고서는요. 둘째, 피부병 흉터는 보통 넓게 퍼진 모양이거나 점박이 모양입니다. 말씀하신 줄무늬 형태의 피하 반응은 임상적으로 딱 한 가지 경우에만 보게 됩니다. 몽둥이나 벨트 같은 물건으로 장기간 학대를 당한 동물들에게서요. 짖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김 원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개들은 장기간의 공포와 억압 혹은 학대받을 때 성대가 손상되어 실어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다. 학대 몽둥이 벨트 심리적 외상,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제 가슴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동물병원을 나서는데 바깥의 햇살조차 차갑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윤이를 본가로 불렀습니다. 수의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남의 말을 전해봤자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엄마로서 가장 정중하고도 직접적인 화법으로 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지윤아, 저는 딸을 쳐다보며 한자 한자 눌러 말했습니다. 강민호 그 사람 문제 있다. 엄마는 이 결혼 반대야. 당장 헤어져라. 제 단호함이 적어도 딸에게 일말의 경각심이라도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지윤이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윤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딱 한 번 만나보고서 엄마의 직감이야. 저도 덩달아 일어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 개 때문이야. 그 개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야.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맞아서 겁에 질린 거라고. 말 못하는 짐승한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과연 좋은 남편이 될 것 같니? 개, 지윤이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냐는 듯 허수음을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고작 개 한 마리 때문에 내 결혼을 망치겠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는 사람을 부정하겠다고.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라서 외로워서. 그래, 내가 시집 가면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질투하는 거야. 딸의 말은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알게 된 지 1년도 채 안 된 남자의 말은 믿으면서 28년을 함께 산 친정엄마의 직감은 외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걱정을 이기심과 질투로 매도하다니요. 지윤아, 너무나 큰 실망감에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 속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네가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됐어, 그만해. 딸은 울면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민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엄마보다 더 잘 알아.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 허락 필요 없어. 지윤이는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선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직접적인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랑의 안개 속에 갇힌 제 딸은 어떤 경고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을 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여정은 제 생각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모녀는 전례 없는 냉전에 돌입했습니다. 퇴근 후 매일같이 전화해 일상을 조잘대던 딸은 이제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안부 문제는 응, 알았어. 같은 차가운 답장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딸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손을 놓으면 훗날 딸이 흘릴 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강민호라는 그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원가정, 즉 본가부터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수수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지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쑥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들고 민호가 사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단지를 찾았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단지 내 울창한 정원 한쪽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오래 산 듯한 또래이 아주머니들이 떡 냄새에 이끌려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떡 직접 만드셨나 봐요. 냄새가 참 좋네. 저는 웃으며 떡을 나누어 주었고 금세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말처럼 이 빌레에 사는 강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고 유능한 데다 훤칠해서 제 친척 딸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핑계를 댔죠. 아, 18층에 사는 그 강설계사 말하는 거구나. 안경을 끼고 정보통처럼 보이는 왕마담이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인품이 어떤가 해서요. 어른들한테도 잘하나요. 어유, 강 선생이야. 사람 좋지. 입도 무겁고 우리 보면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왕 마담은 목소리를 낮추며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비밀 공유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집안 얘기를 하려면 그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해야 돼.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 아버지 강 회장이라고 예전에도 여기 살았었거든. 겉보기엔 그럴싸한 인물인데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어.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예전에 바로 아랫집 살았는데 가끔 그 집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에 고함 치는 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다 그 강 회장이 소리 지르는 거였지. 왕 마담이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며 첫 번째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집 사모님이 영화 배우처럼 예쁘고 기품 있었는데 시집 오고 나서는 통 외출을 안 하더라고. 가끔 마주치면 사람이 삐쩍 말라가지고 웃는 법이 없었어.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는 아예 안 보이더라고. 강 회장 성질 못 이겨서 집 나갔다는 소문이 돌았지. 에휴, 불쌍한 여자야. 가출 가정폭력. 제 마음속 가설의 절반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집안에는 확실히 가정폭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럭키의 몸에 난 상처들과 뼈에 사무친 공포는 아마도 그 집의 가장이었던 강 회장이 남긴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원가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화하고 이성적인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거대하고 차가운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궁금한 척 물었습니다. 저런... 그럼 강 선생님은 다른 여자친구는 없었나요? 지금 만나는 아가씨랑 참 잘 어울리던데. 이 질문이 왕 마담의 입을 완전히 열게 했습니다. 어머, 모르셨구나. 그녀는 엄청난 가십거리가 생각난 듯 흥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선생이 지금 아가씨 만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둘이 여기서 몇 년이나 동거해서 다들 결혼할 줄 알았지. 그런데 왜 헤어졌대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왕 마담의 표정이 갑자기 묘하게 변하며 주위를 살피더니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아가씨가 한밤중에 짐 싸서 나갔다는 얘기만 들었어. 그 뒤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아가씨 만난 거야. 빌라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왕 마담의 이야기들이 납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 어머니의 가출 상처 입고 떠난 전 여자친구. 이 키워드들이 제 머릿속에서
소름 끼치는 한 가족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그 온화한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의 화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딸 지윤이는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 화산의 분화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셈이었죠. 하지만 이런 동네 소문만으로는 지윤이를 깨우치기에 부족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생전 친구이자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입이 무거운 분이라 믿을 수 있었죠. 저는 제 모든 의심을 다 털어놓지는 않고 그저 딸의 결혼을 걱정하는 어머니로서 2가지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첫째, 강민호의 어머니 오정희 여사의 가출이 법적으로 기록된 바가 있는지, 둘째, 강민호가 결혼한 적이 있는지, 혹은 그 사라진 전 여자친구와 법적 분쟁이 있었는지. 박 변호사님은 저를 보며 뭔가 짐작한 듯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3일 안에 답드리겠습니다. 그 3일은 3년 같았습니다. 3일 뒤 다시 찾은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님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각한 얼굴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촉이 맞았습니다. 이 강씨 집안 문제가 아주 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강민호의 어머니 오정희 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단순 가출이 아니라 법원의 남편 강호 회장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 사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이 서류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상하게도 법원 심리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오정희 씨가 갑자기 소홀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아들의 양육권까지 모두 포기하고 빈손으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던 여자가 왜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듯 떠났을까요? 이것도 보세요. 박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회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호적 등본에는 그가 5년 전, 1년도 차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결혼 생활을 했다가 이혼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처 역시 이혼 직후 해외로 이민을 떠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조항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자는 모든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한다. 2장의 이혼 기록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한기가 치솟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펜으로 책상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보이시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대에 걸친 2번의 결혼이 모두 가정폭력 의혹으로 시작해서 여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해외로 떠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 단순히 폭력적인 게 아니라 법망을 피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대한 공포심을 심어줘서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거죠. 박 변호사님의 말은 제 마음속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럭키 몸에 난 몽둥이로 맞은 듯한 그 오래된 상처들이 어디서 왔는지,
럭키가 왜 짖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개는 이 집안의 두 여자가 겪었던 똑같은 운명을 목격하고 겪어왔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공포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떡하죠? 지윤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사라진 그 전처를 찾아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만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윤이를 깨우칠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보다 더 무서운 대를 이은 저주와도 같은 시스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딸이 사라진 다음 여자가 되기 전에 이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찬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은 천근망은 무거웠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박 변호사 팀은 해외 법무법인을 통해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강민호의 전처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지윤이와 민호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내년 봄으로 식장 예약도 끝났고 웨딩드레스 투어까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딸이 그 시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올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을 미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상인 시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딸과 예비 사위에게 온갖 트집을 잡는 까다로운 장모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약한 강남의 최고급, 5성급 호텔, 웨딩홀을 보러 간 다음 날, 저는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거긴 안 되겠다. 홀의 기둥이 너무 많아서 하객들 시야를 가려. 풍수지리적으로도 안 좋아. 그리고 음식도 퓨전이라 우리 집안 어르신들 입맛에 안 맞아. 그들이 대안으로 오래된 전통의 호텔을 가져오자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너무 낡았어. 주차장도 좁고. 내 친구들이 와서 욕한다. 우리 집 무시해.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파였어. 경박해 보여. 치맛자락이 너무 길어서 넘어지겠다. 불길해. 레이스가 싸구려 같아. 심지어 저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사주단자를 들이밀고는 올해는 삼재라 결혼하면 피를 본다는 핑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제 이런 행동에 지윤이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민호 씨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어. 민호 역시 겉으로는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알아보죠. 라며 공손하게 굴었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서 억눌린 분노가 이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오해와 사위의 적대감을 받아내는 것은 칼로 살을 베이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제가 하루를 끌면 딸의 안전이 하루 더 보장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댈 수 있는 핑계가 바닥나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무렵 드디어 박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피로하지만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해 주겠답니다. 끈질긴 추적과 설득 끝에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캐나다에 정착한 강민호의 전처가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장문에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상상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가 처음에 다정함에서 어떻게 언어 통제 행동 감시 그리고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으로 변해갔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파일 2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민호가 직접 쓴 후회와 협박이 뒤섞인 각서의 스캔본이었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당신이 다른 남자와 말 섞었다고 손찌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를 떠나려고 한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한국 땅에서 발못 붙이게 만들 겁니다. 또 하나는 그녀가 맞은 직후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진단서용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얀 팔뚝과 등에 새겨진 시퍼런 멍 자국들. 그 불규칙한 줄무늬 상처들은 제가 럭키의 털 밑에서 만졌던 그 흉터들과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손을 떨었습니다. 메일의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따님이 그 사람과 결혼하려 한다면 제발 이 사진들을 보여주세요. 강민호의 다정함은 가면입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는 악마가 됩니다. 저는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제발 따님을 구해주세요. 저는 이메일과 첨부 사진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긴 말하지 않고 지윤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에 온기가 남아있는 묵직한 서류 뭉치를 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윤아,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진실이다. 지윤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딸의 얼굴이 경악에서 공포로 그리고 처참한 슬픔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사진을 보며 딸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병적인 소유욕이 가득한 각서를 읽을 때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럭키가 으르렁거렸던 그날의 기억, 민호의 차가운 눈빛,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수많은 통제들. 모든 것이 썰물처럼 밀려와 본래의 끔찍한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딸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지윤이는 저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창밖의 서울 풍경은 잿빛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윤이가 화해하러 나온 줄 알았는지 안도 섞인 미소를 띠고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윤이가 좋아하는 따뜻한 라떼까지 시켜놓고요. 하지만 저와 지윤이가 표정 없이 자리에 앉자 그의 미소는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지윤이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출력해준 그 캐나다발 이메일 묶음을 조용히 민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맨 위에 끔찍한 상처 사진에 닿는 순간 그 온화했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지며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명도 위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카페 구석에는 상처 입은 짐승이 우는 듯한 억눌린 흐느낌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윤이가 아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장모가 될 수 없는 여자를요. 그의 눈에는 그동안의 가식은 사라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과 그 짖지 않는 개의 얽힌 비참한 어린 시절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처음 본 건 6살 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국을 조금 짜게 끓였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펄펄 끓는 국그릇을 어머니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팔에 끔찍한 화상 물집이 잡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서서 벌레 보듯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욕을 했어요. 쓸모없는 여자라고. 그날부터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TV 소리가 크다고, 바닥에 먼지가 있다고, 회사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어머니는 샌드백이었습니다. 우리 집엔 럭키라는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어요. 지금 럭키의 어미죠. 녀석은 정말 충직했어요. 아버지가 손을 올리면 달려들어 짖으면서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했죠. 민호의 얼굴에 기괴한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결과는요, 녀석은 아버지의 새로운 화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심지어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어요. 점점 럭키는 짖지 않게 되었습니다. 폭력이 시작되면 구석에 숨어서 떨기만 했어요. 짖어봤자 구원은커녕 더 큰 고통만 온다는 걸 배운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항도 울음도 멈췄습니다. 눈동자는 날마다 텅 비어갔죠. 그러다 제가 12살 되던 해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상처투성이 럭키만 남겨두고요. 저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때린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지만 저를 버리고 간 어머니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는지. 저는 럭키에게 제 모든 애정을 쏟았습니다. 늙은 럭키가 죽고 난 뒤엔 지금의 럭키에게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가 되지 않겠다고. 그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전처와 처음 싸웠을 때 그녀가 예전의 어머니처럼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자 제 안의 괴물이 튀어나왔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정말 미치겠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때리고 나면 무릎 꿇고 빌고 각서 쓰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강하게 소유하고 통제하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것은 폭력의 그늘 아래서 영혼이 뒤틀려버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한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이는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약혼 반지를 빼서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는 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호 씨, 나는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남자와는 살 수 없어. 당신의 어린 시절은 안타깝지만 그게 당신이 남을 해칠 권리가 되진 않아. 내가 당신을 구원할 순 없어.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지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며칠 뒤 민호가 완전히 우리 삶에서 사라질 거라 생각했을 때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달리거나 재결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했고 장기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 동안 자신의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서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럭키를 또 다치게 할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럭키를 잠시 저희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랑 지윤 씨 말고는 럭키가 마음 놓을 곳이 없어서요. 제가 좀 괜찮아지면 자격이 생기면 그때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짖지 않는 개 럭키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틈만 나면 구석으로 숨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죠. 저와 지윤이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영양식을 만들어주고 지윤이는 퇴근 후 공원으로 데려가 천천히 산책을 시켰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갑작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 속에서 럭키의 부서진 마음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한 달 뒤 제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줄 때 녀석이 처음으로 다가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몇 달 뒤에는 지윤이가 공을 던져주자 오랫동안 멈춰있던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윤이가 앞서 걷는 럭키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대체 어떻게 걔만 보고 그 모든 걸 알았어. 난 매일 보면서도 몰랐는데. 저는 맑아진 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엄마가 병원에 40년 있었잖아. 엄마가 제일 많이 본 건 병이 아니라 상처야. 어떤 상처는 차트에 다 적혀 있어. 몇 센티 찢어졌고 몇 바늘 꿰맸는지. 그건 쉬워. 진짜 무서운 건 뼈에 새겨지고 마음에 박힌 상처야. 그건 차트에도 안 나와. 하지만 사람의 눈빛, 작은 손짓,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는 동물한테서 문득문득 튀어나오거든. 럭키를 처음 봤을 때 그 상처들이 보였어. 뒤틀린 다리 숨겨진 흉터, 그리고 침묵. 그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의 증상이었어. 그리고 민호, 그 아이가 완벽하게 굴수록 그 속의 상처가 깊다는 걸 알았지. 진짜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완벽한 척 애쓰지 않아도 되거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명탐정이 아니야. 그냥 상처를 많이 본 늙은 간호사일 뿐이지. 상처를 치유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 사랑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 사람 곁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너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야.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고 럭키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도 떨지도 않습니다.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신문을 보는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지윤이가 오면 현관까지 뛰어나가 반겨줍니다. 가끔 콧소리로 끙끙대며 애교도 부리지만 여전히 짖지는 않았습니다. 수의사는 성대 손상이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짖든 안 짖든 럭키가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뛰어놀다 한 꼬마가 꽈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 고요한 찰나의 순간 우리 발치에 엎드려 있던 럭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보며 몸을 숙이더니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왕, 조금 쉬고 투박하지만 분명하고 우렁찬 짖음 소리가 오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와 지윤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럭키를 쳐다보았고, 럭키도 자신이 낸 소리에 놀란 듯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낯선 자신감과 생기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럭키는 우리를 향해 꼬리를 치며 다시 한번 짖었습니다. 왕, 왕. 이번에는 기쁨에 찬 진짜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이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뒤늦은 짖음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예언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를 입었어도,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도, 우리가 사랑을 믿고 기다려준다면 언젠가 반드시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억눌려 있던 생명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혜자 씨와 지윤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짖지 않는 개 한 마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2대에 걸친 비극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이 딸의 미래를 구한 셈이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강민호 역시 피해자이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폭력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혜자 씨였다면 그 첫 만남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집착 보호와 통제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것 또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